자, 이제 주택 건설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주택 건설 과정. 자, 가장 기본이 사업계획 승인하고요. 사용 검사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건축 허가 받아서 사용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었는데 주택법에서는 용어를 바꿔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대신에 사용 검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제일 먼저 논의할 쟁점이 사업 주체라고 하는 것. 자, 우리 건축주 개나 소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주가 될 수 있는데 이 주택법에서는요, 집 지어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일반에게 분양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나 소나 집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사업 주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 아까 바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러면 비등록사업자에서 크게 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와 등록사업자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사업자 보니까요, 주택건설사업자하고 대지조성사업자 두 개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호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싶을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자 20호 20세대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주택법이 지금 법이 개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좀 이제 앞뒤가 안 맞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거 20호 20세대 이상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라고 법이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라고 해서 뒤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앞쪽은 연간 20호 이상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20호 20세대가 소위 주택법 적용 범주였었는데 하여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구조예요. 그냥 숫자로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이때는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지 집 장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이제 나올 것은 저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쟁점을 삼겠죠.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건설을 하고 싶을 때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라. 그 밖에 대지 조성사업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이건 이슈가 안 되죠. 그래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꿈꾸는 자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지 땅 장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숫자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주택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법에 비해서 주로 숫자를 가지고만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보니까 등록 기준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가서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58페이지인가요?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를 보게 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보통 묶어서 국가, 지자체, 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들은 집장사 하고 싶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사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은 주택조합 고용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 고용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집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업자, 아까 각종 건설회사와 결합을 해서 집장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앞에서 이거 공부했었죠. 자, 국가에서 국토부 장관은 75% 이상을 공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케 할 수 있다. 이런 안 전제에서 다만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이거나 고용자였을 때는 100%까지 공민주택 규모 주택을 강제로 건설케 할 수 있다. 해서 이 주택조합과 고용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바로 우리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는데 우선 분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한테 그냥 입주자 저축청사 없이도 분양할 수 있고요. 고용자 회사 사장님이죠. 이 경우는 사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사원들에게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주택조합이 괄호 열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대수 증가시키게 되는 자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묶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거든요. 조합원한테.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과 대수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정 구조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항상 뭐는 제외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어쩌고 저쩌고는 확률상 99%가 다 틀린 편입니다. 나중에 딱 하나 옳은 표현 나오는 거 따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증축 대수선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건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논의를 전제를 하고요. 해서 다시 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이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의 건설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 또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하고 싶을 때 미리 등록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공사 주택지역 고용자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집 장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18, 19, 20회 한 21회까지 거의 도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옆에 집은 쭉 나와 있는데 뭐 국가는 등록해야 된다, 지자체는 등록해야 된다, 토지주택공사 등록해야 된다, 지방공사 등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오는 지문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때 주택조합이라는 주제 뒤에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혼자 집 장사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업자와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 뒤쪽에서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주택조합제도에서 요 근래 문제 구성은 이 사업 주체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를 묻는 것은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무조건 이제 주택조합에서는 최소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양이 어마무시해요. 해서 보니까 주택조합 설립 등 해서 의 나와 있고요. 종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 사실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네 가지가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지역주택조합, 자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에서 이제 수업용이니까 이제 같은 지역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 시도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 지역조합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 주택을 우선 분양받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마련의 의미는 건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직장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마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조합자, 지역조합처럼 바로 건설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특이한 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민주택 얘기를 하려면 좀 이제 과거 법령 폐지된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국민주택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요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입주자 저축증서 중에 뭐를 갖고 가야 되냐면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청약저축은 뒤에서 이제 논리상 무주택자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주자 저축증서인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청약저축을 가지고 국민주택 분양할 때 손 들었다고 해서 주택을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주지는 않아요. 자, 경쟁률이 1대 1이 넘게 되면 추첨의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그랬을 때 혼자가 맨날 떨어지는 것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 소위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청약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청약할 때 같이 청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고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조합은 일반적으로 건설에서 우선 분양을 받게 하는 것이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야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맨날 떨어지니까 우리 뭉쳐서 한번 청약해 볼까? 라고 하는 개념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바로 앞에서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거 설립한 다음에 허가받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논리가 좀 골 때리는 게 리모델링은 증축과 대수선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 새롭게 건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 리모델링은요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앞뒤가 또 안 맞는 게 앞에서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건설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전제로 법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월의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는 리모델링은 단순한 증축만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법조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나중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앞쪽에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설하지 않고 증축하는 것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조합은요 우선 분양, 집 지어서 우선 분양이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우선 분양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증축하는 거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법조문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이런 식으로 항상 법이 돼 있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 틀린 표현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배경 설명이고요. 본론 들어갑니다. 먼저 주택조합의 설립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자 이것도 그래요. 원래 법조문은요 이 파트 가지고 징글징글할 정도로 더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법조문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시기 편하게 또 시험에 나오는 용도에 맞춰서 법조문을 다 재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라는 게 제목이죠. 해서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가지 개념이네요. 첫 번째가 인가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주택조합 설립을 한다, 지역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정말 큰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우리가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을 하자는 목적의 조합이 지역조합이 될 것인데 집 지으려면요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몇몇한테 맡겨놓으면 사기치거든요. 그래서 인가라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지역조합은 뭘 하자는 것이다? 건설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집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라.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지를 100%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원칙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80% 이상만 확보를 해도 전부를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주택건설 부지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얼마? 80%만 확보를 하더라도 전체를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조합 지역조합을 설립했다 변경 해산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문제 좀 어렵게 구성할 때요 설립할 때 인가 너무 쉬우니까 변경할 때 또는 해산할 때 인가 요걸 갖고 문제를 약간 어렵게 구성하는 영역에서 이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장조합 두 개로 분류가 됐었죠. 하나가 이제 건설하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가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 이걸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 지역조합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주택 건설을 위한 직장주택조합 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가지고요 시장 군수구청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똑같은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해산할 때도 당연히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일단 지역조합하고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은 구조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게 바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 법이 있던 시절에 자 국민주택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요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입을 해야 돼. 조합을 설립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청약저축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청약저축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무주택자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꼭 떨어진단 말이야. 초청하면 꼭 떨어지고 지랄해. 짜증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뭉쳐서 한번 청약을 해보자 라는
개념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필요도 없어. 건설할 때는 돈도 모아서 집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돈을 모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다? 시군구청장에 신고만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가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바로 주택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을 지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은요, 나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다 인가 항목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다고요? 설립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역시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변경할 때 해산할 때도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관련 기출 문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인가요?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의 해산. 아주 어려웠던 문제에서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뭘 가지고 자 설립을 갖고 문제 구성하다가 해산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주 당황했을 법한 그런 지문. 근데 이 지문이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냥 지문 형태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 신고해야 된다 이거 또는 신고해야 된다 오른편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린 편 이렇게 자주 출제를 해오다가 박스형으로 한번 문제 구성되면서 수험생들이 아주 멘붕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볼 텐데 미리 이것도 이제 인가죠. 그래서 앞에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신고 이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항상 예외를 갖고 구성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의결권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거기 이제 동의요건 나와 있는데요. 자 동의요건을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외워봤자 잊어버리니까 이건 큰 의미가 안 돼. 왜? 형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비워두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자 바로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한다 안 한다? 건설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앞에서 지역조합이나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미 지 땅에다 아파트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맨날 어떻게 한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최소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불필요하다. 대신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조합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동의 결의서를 첨부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거 바로 첨부 서류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다른 거 빼버리고요. 리모델링형 자 대수선형 리모델링이다. 그러면 아까 10년 지나야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만약에 증축형 리모델링이다 라고 한다면 15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제출을 해야 된다 해서 절대로 토지 사용 승낙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해산은 변경에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세 개 간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 등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도 자주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워낙 출제 빈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 다 구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관련 기출 문제가 언제야 이게 지금 26회 땐게 나온 걸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자,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가요? 100분의 80 이상을 증명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공동시행 얘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비등록 사업자 할 때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혼자서 삽질할 수 없고 어떻게 해라? 바로 손 잡고 등록 사업자와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었거든요. 해서 나온 얘기 첫 번째 쟁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색깔 입혀져 있어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단순해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옳은 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틀린 편. 아주 단순하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긴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자, 논리 구조만 잡으면 돼. 누가 지금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같이 사업을 결합해서 추진을 한다고요. 근데 등록사업자가 사고를 쳤다고요. 그러면 어떻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걸 가지고 있다 없다 있어 붙이고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외울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것이고 이 논의의 이 얘기의 논리의 전제는 공동 시행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등록사업자 사고 쳤다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게 또 나올 텐데 단순하게 끊어가실 거 등록사업자 바로 조합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업무의 대행이라는 개념. 요거 이제 확인할게요. 자, 이 업무 대행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출제가 된 바가 없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올해 법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 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거에는요, 이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규제를 했습니다. 업무 대행을 가능 못하게 막았어요. 해서 어떻게 하라고, 즉 지역조합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알아서 그 주민들이 20명 이상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 조합 설립하고 알아서 집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 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하강세 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경기 부양 대책으로 하나 들고 나온 것이 작년 올해 걸쳐 나온 것이 바로 주택조합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자, 주택을 좀 많이 지어보자 이런 취지로 자 업무 대행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만 좀 내면 몇 사람이 중간중간에 사기꾼들이 끼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등등등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자 거기 보니까 업무 대행제 종류 관련해서 먼저 업무 대행제에서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제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등록사업자라든가 기업 공인중개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등등 이런 사람들 어떻다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해서 중요치 않아요. 그저 외운다라면 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그거 이도 저도 싫으면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면 다 틀린 편 이렇게 딱 하나 제외하고 다 틀린 편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게 업무 대행의 범위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시험 지문에 뭐 출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제가 강조를 해놨어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 거라서 얘기를 지금 업무 대행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행하고 지원 끝입니다. 무슨 대행, 무슨 대행, 무슨 지원 나와 있죠? 해서 자 업무 대행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대행이나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그냥 던져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가 보기엔 아마 답이 된다면 업무 대행자의 의무 등 해서 자 똑같은 구조 나와 있습니다. 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구조에 아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같이 삽질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등록사업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주 출제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 대행자의 의무 등 관련해서는 자 역시 이 파트에서 답을 뽑는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이 싸움 붙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주택조합 설립의 효과라고 해서 자 바로 첫 번째 항목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이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사람들이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바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주택조합 괄호 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청약저축예금 부금, 즉 입주저축증서가 아니라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해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그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청약저축 등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추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직장을 다니고 직장조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 직장조합의 이름으로 분양시장이 있게 되면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굳이 귀찮은데 바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거기서도 그래요. 그냥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자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분양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의무 2년 내인데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지금 주택조합을 만든 이유는 결국은 집을 짓기 위함이거든요. 자, 주택법에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내야 되고요. 2년 내 이루어져야 됩니다. 쟁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집은 5개 소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이 아니지만 설립인가의 취소도 중요 쟁점 아닙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조합원 얘기를 할 때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연간 20세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는 30세대 이상. 요거 이제 집을 짓고자 할 때 미리 국토부담원에 등록해라. 그리고 과거의 법령을 보게 되면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였습니다. 지금 3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또 안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요, 주택조합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하자는 것이다? 건설을 하자는 것이다. 몇 호 이상? 몇 세대? 20세대 이상.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뒤에 몇 명?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중간 얘기 잊어버리시고 일단 20명 이상이 된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건 답이 안 되는 거고 던져주는 질문인데 항상 틀리게 뽑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틀리게 내는 전형적인 지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 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합원의 모집이라고 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 나와 있고요. 자,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렵게 내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조합원의 자격 문제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이 엄청 긴 문장이 시험에 뜨는 것이 아니라 사례형으로 문제 구성하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문장으로 나오면 좀 해볼 만한데 사례형이 되게 되면 완벽하게 내용을 암기하지 않으면 이거 중간중간에 벙 쪄버립니다. 해서 먼저 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조합원의 자격 두 가지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금요, 우리 지금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된 항목인데요. 지금 주택조합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주택조합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분 무주택자, 뭐 이건 이해가 된다고 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형편이 어렵다라고 우리 법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골 때려요. 무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그러면 이 땅 사람들은 다 형편이 어려운가? 예,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6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좀 이해가 빨랐는데 지금 이 중간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로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법을 바꾸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자, 지금 무주택자 또는 과거처럼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인자 뭐가 될 수 있다? 과거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돈 투자해 갖고 집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는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무주택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자, 새롭게 집 지을 돈 없어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아주 작은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는 별개로 현금으로 집 한 채 지을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주택조합제도가 형회화가 돼버립니다. 돈은 현금을 아주 많이 갖고 있고 집은 없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주택 건설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야. 집 있는 분들, 형편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라? 집 더 한 번 지어서 분양을 받아봐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게 하는 그런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지역주택, 무주택자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이 사람이 어떻다? 바로 지역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뒤에 뭐 잡다한 얘기 보지 마시고 하여튼 이 요건 어차피 사례형으로 문제 구성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직장조합 볼까요? 두 개로 분류가 되죠. 하나가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 해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똑같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자, 그러다 치고 문제가 되는 게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이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법령이 막 섞이면서 아사리판이 되는데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거 바로 무주택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법령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과거에 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이 국민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한정한다? 무주택자.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만이 그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련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바로 정비법에서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조합원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었죠. 바로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바로 이 문제, 이 지문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주택 등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오른편에서 지금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리모델링 뜨게 되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옳게 내릴 수 있는 지문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지문 하나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주택조합 하면 항상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옳게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의에 반대한 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거 항상 오른편으로 해서 또 틀리게도 답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합원에 관한 부분 자격 검토해 드렸고요. 그다음 여러분 교재 200 그다음 페이지 가서 계속해서 보니까 모집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집 방법 해서 또 동그라미 1번 공개 모집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보게 되면 옆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지금 이것도 법이 완전히 다 개정이 돼가지고 기존의 어떤 기출 문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하지 않고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끼리 조합 설립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업무 대행자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을 하는 등 해서 주택조합 제도를 띄우려고 법에서 큰 변화를 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도 공개 분양 원칙이죠. 시험에 안 나와요. 나와도 답이 안 되고요. 그러면 시험에 굳이 뜬다면 예외 선착순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할 필요가 있다. 또는 미달이 됐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은 이때는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즉 공개 모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바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전체 그림 가십시다.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공개 모집 신고 등을 통해서 공개 모집하는 게 기본 틀. 그러나 이렇게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선착순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과거의 법조문 중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 바로 조합원 자격 여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지역조합은요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즉 건설
위한 직장조합도 마찬가지였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바로 무주택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원 자격의 한계를 뒀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조합원 자격 여부의 판단, 당연히 이 사람도 만약 직장조합이면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는 등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대신 기준점이 중요하죠. 언제를 기준으로 바로 조합사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그 당시에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등 이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 어떻다 바로 조합원의 나중에 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하나 있죠. 자, 바로 상속받은 경우 어떻다? 이때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자격 요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매집 마련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 상환사채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입주자 저축 증서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주택 조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조합 제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매집 마련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공부할 텐데 양도, 양수, 알선 다 금지가 됩니다. 다만 상속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다. 주택 상환 사채가 됐든 혹은 입주자 저축 증서가 됐든 또 이 주택 조합원의 지위가 됐든 뭐는 다 허용된다. 상속 돌아가시는 분이 특이하라고 돌아가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속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합원의 지위 승계 이유가 상속이었을 때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탈퇴 뭐 중요치 않고요. 뭐 총회 등 역시 큰 이슈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주체 관련한 내용 봤었고요. 그래서 출제하는 비중들 보게 되면 과거에 한 21회 정도까지 주로 나왔던 것이 등록 사업자와 등록 사업자를 비교하는 것들 요거 하나 논의 포인트고 요즘은 거의 이제 주택조합이라는 주제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출제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문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주체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논의를 할 것이 주택의 건설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로서 대지 소유권 확보 대책 등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보려면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건축법 얘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도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일정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외가 뭐냐면 공동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조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라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 되면 우리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과정 제일 먼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지 소유권 확보 대책 한 서너 가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체입제 우선 매각, 그리고 수용, 그다음에 매도 청구 등 이렇게 가는데 얘들은 이제 최근 나온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까지 묶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한 3년 또는 4년에 한 문씩 구성하는데 문제는 이제 매도 청구는 따로 나오고 이 앞에 내용들은 보통 묶어서 한 문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6회, 20회 때 등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합니다. 예, 이때 자 우선 매각해야 될 대상 또는 우선 임대해야 될 대상, 거꾸로 얘기하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우선 임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해서 첫 번째 암기 항목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 나와 있죠. 예, 요 경우에는 이런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자, 국민주택 규모주택이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했을 때 도시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수도권에서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렇게 소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때는 이 사람은 소위 이제 작은 주택 많이 지으니까 기왕 팔게 되는 거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합주택 건설이라고 하는 나와 있죠. 해서 이 조합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을 조합주택이라 부르게 될 텐데 이 조합주택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힘내서 내 집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의 건설, 조합주택의 건설과 국민주택, 규모주택 50% 이상 건설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는 그 토지를 매각하면서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해 줄 수 있다 해서 사연 2개. 그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주택 50% 건설보다는 아무래도 조합주택 건설이 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가지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2번째가 나오는 게 엄청 지문이 긴데요. 환매 임대계약 취소라고 해서 숫자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자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우선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해서 자 국공유지를 우선 임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야들이요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고요? 요거 자 팔았던 매각했던 경우 다시 환매 문제가 발생할 테고요. 임대해 줬을 때는 임대계약의 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되게 길어 보이는데 결국은 국공유지 우선 매각 대상이라고 나가서 국가자 바로 국민주택 규모주택 50% 이상 건설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조합주택 건설 이게 주된 논의 대상 2년은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문 2개 정도 또는 최대 3개를 구성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채비지의 우선 매각이라고 하는 거. 이 채비지 얘기하려면 도시개발법 얘기를 떠올려야 돼요.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나오게 되는 개념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 틀부터 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왜 채비지를 매각을 하는 거냐 왜 채비지를 매각을 하는 거냐 이게 논의 쟁점이라고요.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 받을 금액 당연히 양도 가격은요 감정가 받을 거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쟁점이 아니라 예외가 중요하죠. 바로 주거 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자 주거 조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뒤에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개념 설명드릴게요. 외울 것은 채비지의 매각 가격은 기본적으로 받을 거 다 받아야 된다. 감정가. 근데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포인트는 임대주택이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이래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좀 헷갈리는 게 거기 이제 뭐라고 되냐면 자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주택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수도권에서는 85,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85. 근데 그 85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거 조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소규모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이제 뭐 큰 마진은 없는 거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채비지 양도가격 원칙은 감정가 예외 조성 원가에서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조성 원가 사유 2가지를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수용 얘기 큰 쟁점 되지 않죠. 국가 지자체 공사는 수용할 수 있다. 지문 한 번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록사업자, 일반 건설업체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해야 돼. 삼성물산이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레면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요. 이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자 땅을 안 파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삼성물산이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용은 누가? 국가 지자체 공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해서 보니까 자 바로 이때 나오는 개념이 이제 토지 등의 수용에 대응해서 그 다음 주제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얘기를 하면 다시 이거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자 주택 건설 부지 중에서 80% 이상만 확보를 해도 다 사업계획 승인을 자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거기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은 이 아파트 건설 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 것처럼 80%만 확보를 해도 80% 이상만 확보를 해도 어떻다 전체를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조문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전제가 쌓여 있는데 시험 문제 쟁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 하는 지역이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도 청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소위 알박기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법조문 무지하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머리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문 보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지금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업 주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전제에서 80% 이상만 사용 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있다 치십시다. 80% 이상, 이 부분은 80% 이상이고 나머지가 20% 미만이 될 텐데, 자, 지금 사업 계획 승인을 전체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 아직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 토지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요건 안 되는 거죠. 남의 땅이니까. 남의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방법이 두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요.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건설업체, 등록사업자는 수용할 수 없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협의 매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법에서 예정해두고 있는 것은 소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법원 판사가 이 주택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했을 때 강제로 팔게 하는 제도, 거의 수용과 유사한 제도가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알박기를 규제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 지금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전체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도 있을 테고 95% 미만을 확보한 경우도 우리 법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 이상을 확보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5% 미만의 토지가 어떻다고요? 아직 사용권을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예, 얘들은 거기서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소유권 몇 년을 확보했던 불문하고 모두 알박기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95% 이상을 확보하면 무조건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8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95% 이상을 확보했으면 나머지 토지 소유자는 모두 알박기 하는 사람이니까 법에서 강제로 판사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95% 미만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95% 미만이 됐을 때 거기 얘기 길게 돼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자,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 소유했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95% 미만을 확보했을 시점에서는 그 토지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분은 어떻다? 알박기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10년 이상 소유했던 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만약 95%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알박기, 10년이고 20년이고 무조건 알박기 모두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95% 미만만 확보한 상태이다라고 하면은 10년 이상 소유했던 분은 알박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그러면 10년 미만 소유했던 사람들까지만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거기 구질구질한 얘기를 다 읽어서는 해결이 안 돼. 다시 95% 이상을 확보를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10년이든 20년이든 뭐 1년이든 2년 불문하고 무조건 다 알박기, 다 모두 매도 청구의 대상. 한편 95% 미만이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은 알박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고 10년 미만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는 어떻다? 알박기로 봐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분 95% 미만일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협의 매수해야 돼요. 협의 매수해야지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즉 달란 대로 돈을 다 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관련한 쟁점으로서 자, 매도 청구 가격 및 협의라고 해서 이 매도 청구 용권을 충족한 사업 주체 그 대지, 그리고 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포함이라 되어 있죠. 대지를 바로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가라는 표현 잘 나오지 않는데
시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라고 해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뒤쪽은 뭐 사이드 지문이고 시가라고 하는 거 한번 쟁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지문이 대단히 어려운데 95% 이상인 경우와 95% 미만인 경우 관련해서 검토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게.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죠. 지금 자, 사업계획 승인요 받을 때 80%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95% 미만이 된 경우 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소유했던 사람은 어떻다? 10년 이상 소유했던 사람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논의의 전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매도 청구를 하려면 소유자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소송 이게 아파트 짓고 이런 과정에서 소유자가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에 관한 소송들이 붙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 경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자, 아파트 다 지어서 사용 검사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나오게 되는 개념 바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자,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설에서 주택의 소유자들은 소위 실소유자에게 그 해당 토지를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괄호 열고 실소유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그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 지금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 등기 말소 청구 이루어져서 자, 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때 바로 누가 이 입주하신 분들 소유자들이 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면적 볼까요? 5% 미만 이해된다라고 돼 있죠. 자, 대지 면적이 5% 미만일 때만 소위 매도 청구,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요건 아까 95% 이상 이 케이스는 같은 걸로 봐야 돼. 그 5% 이상이 돼 버리면 이건 워낙 덩치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우리 알박기 케이스랑 동일한 구조로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도달 시기 2년인가요? 자, 그래서 이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 즉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 이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바로 송달되어야 한다 해서 뭐 2년이라는 숫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토지의 소유권을 누가 다 확보를 했어야 돼요? 바로 사업 주체가 다 확보를 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소송 등의 과정에 따라서 지금 결국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못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누가 소송 통해서 매도 청구를 한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바로 누구한테 사업주체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매도 청구 소송 자, 선정 대표제에서 4분의 3 숫자 때문에 하나 뽑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도 청구 소송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유자들의 자, 소송의 어떤 대표자를 선정 대표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선정 대표자의 자, 요건이라고 하는 거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 마지막 쟁점이에요. 기속력이라고 그래서 자, 지금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매도 청구 소송 자, 선정 대표자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 결과라고 하는 거 전부에게 다 바로 기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안 그러면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4분의 3 동의를 받아갖고요. 자, 선정 대표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을 선임해서 소송 진행 졌어.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시 4분의 3 동의 받아서 이렇게 계속 장난칠 수 있거든요. 해서 어떻다? 한번 소송 결과에는 기속력이 있게 된다. 해서 자, 하여튼 요 27회 때 요 주제가 특이하게 이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매도 청구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소위 이제 어떤 대제 소유권 확보 대책 등에서 앞에서 국공유지 매각 임대하고요, 체부지 우선 매각 또 수용까지 묶어서 보통 한 문제. 그리고 그 매도 청구는 자, 그냥 우리 알박기 케이스도 그렇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도 보통 각각 한 문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과 비교를 하게 되면 건축법은요, 건축 허가 그리고 사용 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고요.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용 검사 크게 두 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자, 일단 사업계획 승인 이것도 숫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법이 다른 공법 영역 대비해서 아주 숫자로 도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단독주택 바로 원칙은 30호 이상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거는 이게 20호 20세대 이상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법이 좀 정비가 돼서 30호. 그런데 앞에서 등록사업자 등록 요건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국토교통자원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구조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29호 29세대 이해할 때는 어떻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치고 시험에 뜨는 것은요. 자, 예외죠. 예외.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에 바로 한옥에 있어서는 50호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해라? 사업 계획 승인 받아라. 하나 더 있는데 길어서 안 나오고요.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한옥은 49호까지 혼자서 지을 때는 어떻다고요? 이들은 건축 허가로서 가능하다 해서 한옥 하나 기억하시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검토하게 되면 원칙은 30세대 이상인데 시험이 안 나오고요. 예외라고 해서 자, 단정 연령 단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해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허가를 받아라라고 했었는데요. 자, 리모델링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자, 기존 세대수 대비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던 것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해서 결론적으로 30세대 이상의 주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사업 계획 승인 받아라. 큰 이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옥은 50호 이상,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종인 단지형 다세대 단정 연립은 50세대 이상.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기본이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또 하나 예외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구수 나와 있는데 이 앞부분은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조문 자체도 개판이야. 원래 10만 이상이면 시, 도지사 등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만 미만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시, 도지사 같은 말이라고요. 해서 전혀 의미 없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항상 예외가 중요하다고. 그 예외가 뭐냐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두 가지 있죠. 자, 바로 국가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할 때는 자, 이때는 뭐 규모 등등 불문하고 누구한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설령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불문하고 사업 주체가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면 무조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지정 고시하는 지역 나와 있죠. 국토부 장관이 미리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일정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규모 등등 불문하고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두 개 외웁니다. 하나가 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과 관련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자, 원칙은 볼 필요 없고 예만 갖고 출제합니다. 10만 이상 10만 명 이런 얘기는 다 틀린 표현이야. 왜? 그 지역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거나 혹은 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토지주택공사일 때는 다 말짱 꽝이거든. 무조건 그때는 누구로 올라가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예외에 해당하는 이 영역만 가지고 출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에서 요 간단한 숫자가 또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600세대가 갖는 의미예요. 앞에서 그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00세대 미만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0세대가 갖는 의미, 주택단지가 300세대가 되게 되면 각종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비해서 299세대까지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전체 주택단지가 600세대 이상이었을 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반으로 쪼개면 최소 몇 세대는 돼야 된다? 300세대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600세대 의미는 각종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 세대의 기준인 300세대 2배, 이 2배를 쪼개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셔서 그래서 6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600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300의 2배. 자, 요거 어디서 이런 비슷한 주제 공부했냐면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얘기하면서 주30 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도시개발구역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때 이 최소 규모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최소 규모가 얼마가 되니까 1만 이상이 되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주택 단지를 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 세대수가 얼마? 300세대.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는 최소 600세대가 돼야지 정상적인 주택단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 얘기 나오는데 이번 수업은 이건 생략을 할게요. 자, 한번 문제 아주 지저분하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지금 이제 쟁점은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이제 건설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 해서 사용 가능 시기, 이게 소위 개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은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케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제 고지 쟁점을 정리하면 두 가지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첫 번째 바로 사용 검사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종국적으로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을 하려면 사용 검사를 필요로 하긴 합니다. 해서 그러다 치고 먼저 사용 검사 신청해서 원칙 보니까 사업 주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시군구청장에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히 갈 건 없어요. 원칙이니까. 해서 완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사용 검사를 받아라. 어떻게?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사용 검사를 받아라. 단지 전체를 묶어서 사용 검사를 받아라. 그렇다 치고요. 시험에 뜨는 것은 예외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공구별 사용 검사라고 돼 있죠. 해서 지금 주택 건설 사업을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아까 최소 얼마? 300세대가 돼야 되니까 600세대 이상일 때는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바로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동별 사용 검사라고 해서 원래는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미리 완성된 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별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공구별로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다.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옆에 지금 봐봐요. 이런 걸 갖고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야. 해서 이 사용 검사 관련 영역은 사실 많은 출제는 거의 안 됐던 그런 문제였었는데 그 당시에 한 10몇 년 만에 처음 출제됐어요. 요는 그 당시 관련 문제를 분석하면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답은 없다. 이걸 답을 뽑았다고 해서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요. 잘 내지 않는 영역을 문제 구성할 때 대충 냅니다. 그게 이제 있다 없다 이 싸움 붙이는 그런 출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검사 관련 나머지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는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 주체 건설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공 보증자 또는 그 입주 예정자가 자녀공사 시공
시공하고 나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볼까요? 임시 사용 승인 원칙은요 동별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나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예외죠. 바로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자 사실은 요거 다른 이 주택법을 시험 범주로 다루고 있는 다른 자격증 시험 등에서 이 파트에서 가장 유력한 답이 바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요 쟁점이에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게 되냐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게 갖는 의미는 구경하는 집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단지 거의 다 완성돼 갈 때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홈커밍 데이 이런 식으로 건설업체에서 입주 예정자를 모두 모읍니다. 그래서 뭐 이거저거 뭐 집 구경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집 구경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이 커튼이 예쁜 집, 그다음에 확장이 멋있는 집 이런 식으로 영업대입니다. 영업대예요. 그게 이제 영업하는 장소가 될 텐데 결국은 그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주택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뭘로 해석을 했나고요? 바로 구경하는 집. 이게 바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 다른 시험 등을 분석하면 가장 많은 답을 뽑았던 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의 건설 관련한 쟁점 확인해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주택 공급 관련한 쟁점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